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접종고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기분 좋은 금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또 취준생 여러분들은 금요일은 고사하고 또 주말까지 취업 준비를 계속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주말 반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죠. 맞습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4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왜 떨어졌나 수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정말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네. 몇 자리 남았죠? 이제 딱 한 자리 남지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네. 스펙과 자소서 면접, 토탈 컨설팅까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흔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worktv@yna.co.kr로 지원을 하셔서 마지막 남은 한 자리 꼭 쟁취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지난번 왜 떨어졌나 시즌3에 출연했던 박세희 학생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오늘 취업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만간 이 자리에 모시거나 아니면 전화 연결이라도 해서 이렇게 좀 취업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잘 보시고요. 나머지 기회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선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에게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토탈 파이널 컨설팅을 하는 날인데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트원의 임현준, 송진원 컨설턴트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왜 떨어졌나 시즌4와 함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할 주인공입니다. 한대와 취업준비생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화학생은 이제 벌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루 쉬고 목요일 어제까지 사흘을 받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토탈 파이널 컨설팅을 받게 될 텐데 조금 그동안 받은 소감이 어떤가요? 이 코너가 왜 떨어졌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컨설턴트 분께서도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봤는데 정말 제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좀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면 대화 씨가 혼자서 이제 스스로 길을 나아가야 할 텐데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니까요. 쌤들한테 묻고 싶은 거 다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세 분의 쌤들이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스펙과 지원 전략, 자소서 그리고 면접 컨설팅까지 짚어주셨는데 먼저 일단 대화 씨를 파악하신 만큼 취업 시장에서 대화 씨가 갖고 있는 강점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차 코치님이 생각하실 때 대화 씨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놀라시죠? 왜냐면 이게 날짜 순서가 있었으니까요. 제가 두 번째인 줄 알았는데. 제 맘입니다. 아 예. 훌륭한 진행 좋습니다. 일단은 원래 강점 하나, 약점 하나가 명확했는데 사실 네. 오늘 아침에 이 방송국 오면서 어제 송진원 쌤 나오셨던 그 면접편 영상을 봤습니다. 네.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원래 이분의 강점을 면접이라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짧았습니다. 어제 좀 박살이 났나요? 그렇죠. 오히려 어쩌면 그렇죠. 어쩌면 우리 대화학생을 힘들게 하는 건 결정적으로 면접일 거라는 생각을 아하.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의 지원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고 본인이 어떤 강점이 있는지 물론 파악이 100% 만족하지 못했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즉 전형에 대한 대비를 다른 이런 출연자분들 대비 열심히 해주셨다는 점은 높게 사고 싶지만 그 디테일이 조금 전형마다 부족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기회가 닿는다면 저는 꼭 면접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저는 오프라인 강의라던가 학생들을 만날 때 면접으로 가장 많은 분들을 만나거든요. 어제 영상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도 꼭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차 코치님의 웃음만 봐도 뭔가 좀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좀 다 풀어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현준 쌤도 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단점은 또 좀 이따 시간이 배정돼 있어서 단점은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네. 강점 부분은 일단 대하 씨 자체가 저는 인성적인 부분이 되게 좋은 그리고 어쩌면 신입사원으로서 되게 완성돼 있는 사람이지 않았나 생각을 좀 들었어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취업 준비를 하는 부분, 외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앞선 방송들을 제가 한 이후의 방송들을 모니터링 했었을 때
했는데 좀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되게 사고방식이 좀 유연하다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외의 단점이라고 하면 어저께 이제 면접편은 저도 관련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면접이 단점 오늘- 사항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그 초심들 잃지 말고 계속 꾸준히 지속적인 도전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면접이라든지 자소서 때 좋은 아웃풋으로 낼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오늘 그런 것들을 이 컨설팅 부분에서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조금 면접을 오늘 좀 혹독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제 실제로 면접을 진행해 본 진원 쌤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제 생일이었어요. 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몰랐네. 어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도 생일이었습니다. 네, 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네. 선물이라는 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이제 그 뛰어난 선물도 포장을 하게끔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물이라는 거를 이제 감싸게 되는 포장지가 어쨌든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건데 갖고 있는 콘텐츠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물의 내용은 좋으나 그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경험들을 잘 포장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분 다 컨텐츠나 데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셨는데 좀 면접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화 씨 스스로는 생각할 때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좀 면접에 대한 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좀 어떤가요? 사실 저도 어제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실전 면접에서도 어제와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떨어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일 먼저 들고 싶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약점이 하나로 좀 귀결되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코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면접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뭐 어제 방송에 나왔던 멘트를 동일하게 제 피드백 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말씀 주셨던 송쌤 말씀 주셨지 않으셨던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자꾸 정답을 찾아서 말을 하시려는 경향이 좀 있으세요. 정답은 없는 게 면접이거든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어진 질문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 할 얘기에 맞게 하나씩 꺼내주시면서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득을 했다기보다는 계속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신다거나 뭔가 자꾸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골키퍼 같은 접근으로 막 이야기를 좀 막아내시려는 게 강했어요. 어제 혹시 러시아랑 사우디 결과 보셨나요? 5대 0이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제 면접 연습도 사실 5대 0에 가까운 실습을 보여주셨어요. 왜냐면 자꾸 정답을 말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좀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자꾸 이걸 방어하려는 기제가 좀 보여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고 오히려 좀 공격적인 면을 좀 보여줘야 된다. 태도가 공격적이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이야기거리로 몇 차례에 걸친 대화 끝에 설득을 해주셔야 되고 어제 실습을 하셨던 구조화 면접의 경우는 왜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없는 전형의 특징이 있어요. 주로 무엇 그리고 어떻게 위주로 평행선을 그려가면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면접관이 내 얘기에 동의를 안 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점차 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이렇게 심하게 압박하신 것도 없는데 본인 혼자 이미 겁을 먹고 들어가셔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단순히 뭐 마음을 넓게 먹으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 전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비 축구하듯이 그때그때 답을 떼어서 막는 느낌으로 이 면접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 어제의 면접 같은 정말 기본적인 포맷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 그 점이 아쉽고요. 이제 이런 방향을 아셨다면 거기에 맞게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겠죠. 평소에 이미 저희한테 주셨던 이런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좀 질문을 손으로 쓰시거나 출력을 하셔서 아니면 타이핑을 쳐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최대치로 한번 좀 적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표현이 조금이라도 좀 막연했던 것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겠다. 그 목표가 뭔지 분명히 면접관이 그 자소서를 봤을 때 읽어보시고 질문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한테 구체화돼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미리 표시해두고 눈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하는데 좀 불안함을 제거해 주시는 노력도 같이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전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 좀 그게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우신 것 같은데 현준 쌤은 좀 아까 약점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차코치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하고 네. 다른 말들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네네. 일단은 이제 대화 씨가 가지고 있는 인성적 측면에서 제가 되게 좋게 표현하고자 싶은 부분은 듬직하세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느껴지는 인상 외에 본인의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반대급부적으로는 어저께 면접에서 특히 드러났던 거는 위기응대력이라든지 순발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돌발적인 질문들에 대한 본인의 대처가 안 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영업직을 지원하시자고 하면은 BGF 같은 경우는 이제 롤플레잉 영업도 롤플레잉 면접도 보고 또 제약회사 중에서도 롤플레잉 면접을 보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면접 전형에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좀 더 직무단으로 끌고 가자고 하면은 영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고 하면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어요. 인바운드라고 하면은 이제 관리적인 차원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유지보수적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잘하고 밸류체인 관리적인 부분만 잘한다고 된다고 하면은 아웃바운드는 정말 영업을 해야 되는 판매를 해야 되고 그 판매를 하기 위한 신규적인 수요에 대한 창출 부분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인바운드는 이제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어떤 면에서도 할 수 있겠다는 신뢰감이 들진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이 외부 환경이 어렵고 안 좋은 시기에 영업사원들한테 또 신입사원들한테 역량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이런 아웃바운드적 기질에 필요한 영업적인 역량인데 그런 부분들이 놓치고 있다는 부분은 대하씨가 앞으로 영업 지원, 영업 관리적인 부분들에 지원하신다고 하면은 꼭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의 역량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위기 대응 능력, 순발력 이 부분을 조금 처음에 꼽아주셨는데 진원 쌤도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올라오면서 잠깐 대화 씨한테 얘기한 게 대화 씨는 대화를 안 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대화를 좀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지금 취준생분들이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경험을 계속 제시를 하시는데 사실은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 내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좀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전국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되게 좋은 성과를 냈어요. 좋은 성과 냈는데 저는 이 좋은 성과 낸 거를 자기소개서에 넣길래 그것만 더 중요한 줄 알았는데 내용적인 면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50년 그 주제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예측 및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24시간 분석하고 본인이 그것들을 훨씬 더 어필했다면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경험만 나열을 하는데 그렇지 말고 경험 내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대화 씨는 지금 역사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 감각을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통계적 자료를 제시했고 또 어떤 식의 비즈니스적 관점을 분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넣어주는 것이 이제 경험의 완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제 모의 면접 진행하면서도 대화 씨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좀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이 나왔을 때 좀 뭐 돌발 질문이나 압박 질문이 나왔을 때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은 좀 다른 취준생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는 어려움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차 코치님. 일단은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지구력이 좀 필요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대비를 비단 지금 질문 주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취업 준비를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대비를 하셨던 이력이었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원을 100군데 정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포인트도 잡혔고 할 얘기거리가 잡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면접 전형까지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저희 방송 이후에도 본인이 좀 꾸준하게 저희의 어떤 조언들을 좀 잊지 마시고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점에 좀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강론으로 들어가자면 지금 약간 좀 비유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대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뭐 저희에게 비춰지진 않았지만 그냥 뭐 이 정도 하면 됐겠지라는 좀 적당주의가 본인도 모르게 좀 남아 있다면 어느 정도 좀 정도적인 면에서는 좀 더 피치를 올려서 적극적으로 될 때까지 해결하시는 완벽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전체적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뭐 좀 대화학생 같은 경우는 질문을 좀 스스로 많이 뽑아봐야 더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대화학생이 좀 그런 면접 대비 질문을 많이 뽑아보지 않았나요? 네, 준비를 좀 굉장히 잘했다고 들었는데. 네, GS 리테일 때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준비는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1차적인 차원에서만 멈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돌발 질문에 대해서 순발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좀 말을 더 보태자면 네네. 지금 주신 그 면접 대비 Q&A 자료를 제가 읽어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짰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본인이 약간 뭐 액션 배우 같은 거죠. 이것이 배우다처럼 자 손날 들어오면 주관자처럼. 맞고
돌려 찌르고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어느 정도 세팅한 다음에 그거를 그 상황을 연습을 했다는 거죠. 면접에 대한 연습을 하신 게 아니라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그 상황만을 연습하셨기 때문에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대화 학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기업 공채 많이 도전했는데 거의 다 떨어져서 이제 좀 하반기 공채 시즌에 지원할 때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 부분을 보통 유통이나 영업 쪽으로만 한정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반기 때는 좀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할 생각인가요? 일단은 유통하고 이제 영업 관리 쪽으로는 계속 지원을 할 생각인데 네. 이 외에도 영업 직무가 뭐 물론 전공 무관이지만 그 외에 유통 외에 뭐 다른 공기업이라든지 사기업에 있어서도 뭐 경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통과 영업은 계속 지원을 할 거고 그다음에 경영 이쪽으로도 지원을 할 생각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쌤들이 보시기에 이 대화 씨의 지원 전략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현준 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의 영업관리 직무의 결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은 사실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제약 쪽에 굉장히 좀 잘 맞지 않나 생각을 좀 들었어요. 또 본인이 애초에 아이디룩에서 퇴사를 하게 된 원인적인 부분들이 본인의 연봉적인 부분과 매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가장 본인의 성과적인 부분에서 리워드를 많이 주는 곳이 제약 산업에서의 영업적인 부분이거든요. 또 단순 급부적으로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제약 영업을 하는 분들은 사실 전공 무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제 지인 중에는 예술계 쪽, 그러니까 금형 쪽으로 하시다가 지금 제약 영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인성적 역량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의 자기 개발, 그러니까 제약적인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성 외에 뭐 제품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의사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이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대하 씨가 주어진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꼼꼼하게 열심히 하려는 성향들이 보여요. 따라서 주어진 부분에서는 본인이 보완제적인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관리 직무적인 부분에서는 제약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공기업과 사기업 부분이 있는데 공기업적인 부분들은 어쨌든 본인이 NCS 시험을 뚫으셔야 돼요. 근데 NSC 홈쇼핑 정도 수준의 인적성을 뚫지 못했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당장의 하반기에서의 본인이 이 짧은 그 방학 시즌에서 NCS에 대한 그 인풋을 많이 넣지 않으면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웃풋을 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준비를 해보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효율성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NCS 부분은 본인이 사전 테스트를 먼저 꼭 해보시기 권장드리고 싶고 그 외에 사기업 부분의 다른 직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또 고민이 되는데 일단 경연 지원 쪽 파트라고 하면은 본인이 관련됐던 경험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물론 PT라든지 몇몇 기업에서 했던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긴 한데 또 갑자기 결을 바꾼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또 완전히 새롭게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과연 얼마 정도 본인이 보완제적으로 또 준비를 할 수 있을까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뭐 이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함께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또 진호 쌤에게도 한번 네네.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 9월 공채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타임 매니지먼트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9월이라고 한다면은 몇 달이 남았는데 일단은 다가오는 7월에는 제 생각에는 유통관리사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경영학 공부를 해서 경영학 책은 그 두꺼운 걸 공부하지 말고 단권화되게 자기 짧은 걸 공부하셔서 일단은 콘텐츠적인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콘텐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자기소개서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경험만 좀 나열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어떻게 기여할 건지가 안 나와 있는 거죠. 그 7월 정도는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 생각에 유통관리사가 7월 1일에 시험이 있는데 당장 뭔가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유통을 만약에 지원한다고 한다면 계속적인 공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지식을 쌓기 위한 뭔가 내가 비즈니스적인 역량을 쌓기 위한 내공을 좀 쌓아보시고 그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100군데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군데를 지원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100군데 지원하려면 카피 앤 페이스트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한 거고 사실은 열심히 준비하고 꼼꼼히 준비하면은 분명히 서류 합격률이 높아질 건데 그거 하려면 내공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월부터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경험을 좀 다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3Y의 기법 통해 가지고 계속 좀 본인의 디테일한 경험들을 강조해 나가보세요. 그래서 9월 달에는 100군데를 지원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양적인 전략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되면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양적으로 했더니 이번에 안 됐잖아요. 맞죠? 그럼 질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네.
진호 쌤은 어제부터 계속 경영학 공부가 조금 필요해서 비즈니스적인 내공을 쌓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차코치님에게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뭐 진호 선생님 하실 말씀도 제가 원래 준비했던 얘기긴 한데 그거를 좀 더 심화하자면 네. 지금 어제 면접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본인은 영업을 희망한다 하셨지만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업체에서의 영업이라기보단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을영업에 가까운 준비를 하셨던 분이 아닐까. 즉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따라서 진원쌤이 이 경영학 공부 얘기가 단순히 용어를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걸 이론적으로 좀 본인이 알고 있고 원리를 좀 이해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의 방향을 본인 스스로가 한번 정리를 하는 본인만의 표현으로 좀 이 사업을 정의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작업에 밑바탕을 가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좀 첫 번째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조언을 지금 방송 시작한 지 20분 동안 정말 많은 조언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지금 본인 적으신 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다 하셔야 돼요. 지금 그동안에 엎질러진 것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이제 어부가 그물을 도시어부처럼 그물로 이 물고기를 이듯이 각 전형마다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본인의 컨텐츠, 본인의 전달력, 본인의 연습적인 면들 그리고 마인드적인 측면 두루두루 다 준비를 해주셔야 이번 하반기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점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고 정말 꾸준하게 계속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감정에 휩쓸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안 되고요. 탈락을 하면 또 넣는 거죠. 약간 부침이 있었을 가능성이 그동안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 만약에 정말 온전히 올곧게 단단하게 준비를 하셨던 분이라면 사실 합격을 했어야 되거든요.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본인은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조금 기본적인 개념 정리나 콘텐츠를 보완하는 기본을 탄탄히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아마 조금 이번 방송이 끝나고 나면 대화학생이 좀 전반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화학생이 하반기 공채를 전략에 세움에 있어서 본인이 세운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쌤들이 거기 좀 손을 대본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전략을 세웠으면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반기에도 유통 관련 중심으로 해서 영업 관리 쪽으로 지원을 할 생각은 물론 변함이 없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흔적이 가장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까지 자소서를 보면서도 그랬고 1차적으로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여태까지 세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경험만 나열을 했고 그 경험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라는 흔적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들었고 이것도 물론 면접을 간다 하더라도 면접에서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도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는 점이 컸기 때문에 우선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산업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에 작성해 왔던 자소서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이제 하반기 계획을 세웠으면 가장 먼저 뭔가를 실천을 할 텐데 뭐 산업에 대한 이해 이렇게 좀 크게 말고 구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보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혹시 세웠습니까? 우선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편의점이라든지 기타 뭐 마트 아르바이트를 지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본다면 아직 시험 일정이 애매하게 남았지만 유통관리사 취득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현준 선생님 말씀하신 인적성 검사, NCS 인적성 검사에 대한 공부도 혹시 하실 계획인가요? 예, 물론 그 부분도 지금 대처를 해야 되겠죠. 할 게 정말 많네요. 네.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셔야 되고 유통관리사도 준비하셔야 되고 NCS도 준비를 하실 계획인데요. 먼저 진호 쌤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이런 계획들이? 네, 일단은 그 취업에 9대 스펙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해야 되는 게 맞긴 하고 하면 좋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차코치 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돼요. 지금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해드린 걸 바탕으로 가셔가지고 액션 플랜을 짜야 되는 거죠. 월별 액션 플랜, 주별 액션 플랜, 그리고 하루 액션 플랜 짜셔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금 유통관리사는 7월 1일에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긴 좀 어렵고 그 다음 시험은 11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하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맞는 시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7월 시험 합격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사학과를 졸업했는데 우리 쪽에 지원했다. 일단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을 거고 그러면 역사학과 지원한 친구들도 잘할 수 있겠지 한번 이력서를 봤을 텐데 뭘 더 했는지 보니까 경험은 많이 했다.
경험은 많이 했는데 보면 좀 단기적인 경험들이 많아요. 봉사활동 이제 잘하셨고 봉사활동 제외하고서는 단기적인 경험이 좀 많은데 그래서 외적 스펙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비즈니스적 준비가 됐나 봤을 때 영어 성적이 지금 토익이 835점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 레벨 6에 140점인데 사실은 좀 합격선에 좀 낮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흠결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영어 성적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좀 빨리 할 수 있는 토익 스피킹을 레벨 뭐 6, 7까지 올리는 것을 단기적 목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뭐 콘텐츠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부분은 저도 이제 10분 동감을 하고 그 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론 지으면 결과적으로 액션 플랜을 잘 짜야 되는데 우선순위부터 계획을 해라. 저는 우선순위가 영어 성적, 그다음에 유통관리사 되면은 따고 안 되면 11월 기다릴 순 없고 그다음 경영 공부하라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도 차코치님에게도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유통관리사 자격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기 말씀도 맞지만 지금 본인의 시기에선 따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였다면 조금이라도 유통업에 관심을 자격으로 표현하시는 건 옳지만 지금 오늘 저희가 드린 조언만 놓고 봐도 이걸 3개월 이내에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격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자격의 우선순위가 본인한테 개인에게는 좀 맞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자격을 따실 시간에 차라리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 인턴이라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다못해 편의점 주말 알바라도 하시는 게 본인의 편의점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본인이 역사학과를 나오셨고 즉 학력에 대해서 약간 영업이랑은 좀 미스매칭되는 면 하지만 PT 경진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신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국 블라인드 전형에서 PT 전형을 뚫고 서로의 면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에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금융권 본인이 좀 본인의 텃밭이라 여기고 접근이 전통적으로 가능한 곳은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제조업체라든가 통신업체에서 일부 이 블라인드 전형인데 나를 알리고 셀프 PT를 해야 되는 PR 면접들이 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원래 조금만 노력하셔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거니까 본인의 경험 정리를 그 경험 정리 자체에만 두지 마시고 이를 그 전형에서도 소화하실 수 있는 좀 외연을 넓혀주는 노력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짧게 금융권 지원을 개인적으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은 하반기에도 채용을 100명 이상 분명히 할 겁니다. 네. 물론 계획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분위기라면 올 하반기까지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금융권 지원도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준 쌤에게도 여쭤보면요. 혹시 달별로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갑자기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선택과 집중의 연관선상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달별로라고 하면은 사실 7월 1일에 보는 시험 부분은 저도 조금 비추하고 싶은 게 본인이 그 전에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일단 앞서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전형에 있어서 집중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둘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유통 쪽에 둔다고 하면은 그 유통 쪽에 되는 본인들이 보완제적인 부분들을 가장 높은 행동 순위에 배치해야 될 거고 NCS 부분도 본인이 전혀 준비를 안 했다고 하면 시간 소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겠다 하는 것들은 좋아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할 건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효율성은 떨어져요.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게 뭔 말인즉슨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본인한테 대화 씨한테 아쉬운 점은 그게 본인 거 화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혹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뭐예요? 딱히 생각은 나진 않는데 머릿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경험을 뽑아내야 할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얘기하면 지금 면접형 답변은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긴 한데 네. 대하 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이 답변에 대한 예판부긴 하지만 인생의 곡절이 없이 굉장히 그냥 꾸준히 뭔가 계속 주입식의 어떤 것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주도성적인 부분보다는 본인이 주어진 부분에서 뭐 편입적인 부분은 사실 본인한테 굉장히 큰 리스키한 뭔가의 도전이었고 사실 그 이상에 대한 도전 부분은 뭐 경영적인 부분이라든지 본인 인성적인 파트 부분에서 뭔가 행동이 액션이 이루어져서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 말인즉슨 본인이 정형화된 준비 패턴을 깨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한 효과성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사실 영업이란 게 A부터 Z까지 본인이 뭔가의 액션 플랜을 해서 실제 그게 아웃풋이 나올 거라고 하면은 진짜 막말로 인터넷이라든지 동대문에서 본인이 원하는 제품 하나를 도매시고 떼와서 그냥 본인이 상권 분석이라든지 시장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고객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지정된 위치에서 본인이 판매 경험을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일 확실한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의 직무 경험이거든요. 본인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뭔가 기존의 패턴들을 깨는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실제로 본인이 준비된 형태의 답변들은 본인이 이게 생활 습관화 패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뭔가 돌발적인 것들에 대한 외부 환경 변화들이 없으니까 정형화된 패턴으로 계속 일반적인 대화들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면접 연수도 똑같이 이어지면서 면접 답변까지 연결되는 부분. 근데 단순하게 영업적인 부분의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외부 환경 변화가 월마다, 일마다, 달마다, 연마다 달라지는 게 바로 영업관리적인 측면이에요. 굉장히 순발력이라든지 위기 응대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연성적인 부분에서의 조직적 각도, 그러니까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적인 부분, 핵심 가치적인 부분, 탑다운식에 뭔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본인이 맞출 수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그 다른 부분을 메꿔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깨는 뭔가의 액션들을 해서 거기서 본인만의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남게끔 해야 돼요. 지금 본인이 많은 것들을 했는데 사실 본인 걸로 남은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이력적인 부분에 대한 느낌적인 부분, 그리고 많이 지원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본인 거화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취업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선택은 대화 씨가 하는 거니까 오늘 방송 끝나고 좀 정리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선순위를 본인이 정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으로는 원래 자소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지금 면접을 좀 살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어제 이제 또 모의 면접을 보고 좀 충격을 받으셨는데 그렇죠. 좀 가장 큰 충격 요인이랄까요? 뭐가 제일 잘못됐나요? 일단 저희가 평소 대화를 나눌 때와 면접 때 대화의 어떤 방법이 달랐다는 점. 그러니까 그 이유는즉슨 크게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본인이 할 얘기거리가 본인 스스로도 많지 않다는 거에 두려움. 따라서 평소답지 않은 어떤 전달력이 나와서 의외의 장황함 이게 좀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관대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아유 난 잘하고 있어요 관대함이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를 구조적으로 파악을 하고 냉정하게 좀 분할을 해야 되는 면에선 본인이 거의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아쉬운 점입니다. 단순히 내가 나 착하고 나 성실하고 나 꾸준하고 수준이 아니라 이게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 기인했는지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접근들. 그리고 아까 현준 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 언제 가장 창의적이었냐? 가장 잊지 못했던 순간이 언제냐? 학부 시절 기억에 남는 과목이 뭐냐? 남다른 노력 끝에 목표 그 이상을 달성한 게 뭐냐? 식의 질문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나오는데 답변의 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언제 때 오케이 하고 면접을 갔거나 오케이 하고 자기소개서 쓰려고 앉았더니 할 얘기가 장황해지거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포인트를 못 잡겠고 결국 남아있는 건 너 하나 아름다운 가게 봉사활동 이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돌려막게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지는 거죠. 따라서 좀 이 전형에 입각해서 내 할 얘기거리가 곳간이 채워진다면 어제와 같은 장황함은 좀 사라질 것이고 전체적으로 내가 할 이야기의 어떤 논리를 구조적으로 준비하고 그 내용을 좀 컨셉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묻는 네. 질문의 주요 질문에 맞게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많은 그분들이 면접을 보셨으면 느낀 것들이 비슷한 것 같아서 자꾸 본인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본인이 누군지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거든요. 뭐가 제일 힘들었고 뭘 제일 잘하고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다들 해소가 안 돼서 면접에서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데 현준 쌤도 아까 뭐 하던 얘기에 좀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대하 씨한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했는데 이 표현이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어저께 면접을 모니터링 했었을 때 네. 제가 느꼈던 느낌은 매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매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면접자로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무에서 마찬가지인데 영업관리 직무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본인이란 상품이란 것들을 세일즈하기 위한 부분에서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는 거고 그것은 본인이 상품적 가치 부분이 떨어져도 사고 싶어하는 바이어 대상으로 해서 설득을 해서 나를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면접이란 형태가 사실 세일즈 직무, 영업관리 직무에서 본인이 가장 잘 돋보일 수 있는 면접 전의 그 형태. 취업 준비 형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없었는데 1분 자기소개에서부터 사실 물론 중간에 실수해서 다시 했던 부분은 긴장해서 어떤 인정 부분이 되는데 구성적인 부분은 사실 좀 신선했어요. 굳이 얘기하면 PDS라고 해서 플랜도 C의 형태로서 본인이
봤다 했다 하겠다의 느낌이었는데 사실 본인의 그건 행동에 대한 부분이지 본인이 어떤 역량이라든지 매력이 갖고 있다는 어필적인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동주의적 관점 부분은 일반적인 신입 채용에서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BI 면접 형태의 과거 경험을 묻는 거는 그 과거 경험에서 본인의 역량을 끄집어내기 위함인 거고 입사 후 포부적인 부분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산업과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바탕으로 본인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을 해봤냐. 그 외적인 부분에서 본인은 정형화된 준비된 답변 패턴적인 부분들은 괜찮은데 물론 추후에 면접을 보면서 또 좀 입이 풀려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 면접 형태에서 하고 싶은 말에 대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나라는 상품에 대해서 세일즈 포인트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 매력적이란 부분들은 사실 좀 큰 추상적일 수도 있고 큰 형태이긴 한데 대하씨가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장점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대화해서 본인의 매력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직무적인 역량 부분들은 본인이 정량적인 스펙 부분에서 외적인 부분에서 경험을 통해서 본인 거 해야지 본인의 매력 포인트가 돼요. 따라서 본인은 가지고 있는 인성 부분에 대한 포인트, 외적으로 본인이 한 어떤 행동들을 본인 거화해서 본인의 매력 포인트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좀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진원 쌤이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두 쌤이 말씀하시는 거를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인상적인 부분 또는 전달력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콘텐츠적인 부분인데요. 그 첫인상은 어저께 저희 같이 공유했지만 사실 되게 올고자 보여요. 맞죠? 근데 올곧는 만큼 그만큼 말에도 올고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묻는 바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을 하려다 보니까 그 올고즘이 말까지 가서 되게 딱딱해 보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필요한 게 유연함이라고 봐요. 그래서 말에 대한 유연함, 실질적으로 제가 이 전달력으로 넘어가 보자면 그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했는데 너무 얘기 잘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공감한다는 느낌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어제는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했지만 전혀 공감한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 아까 전에 그냥 일반적인 질문 뭐 몇 시에 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왔어요? 했는데 너무 좋은 대답들을 잘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포멀한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평상시에 하던 말투 그대로를 조금만 정제해서 면접장에 가져가면은 그게 이제 말을 잘하는 거고 그 전달력적인 부분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콘텐츠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 어제의 것을 배웠죠. 역사학이란 어제의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이 어제의 것을 바탕으로 어떤 해안을 가져가야 될지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해안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지 않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란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산업에 대한 이해 또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는 뭐 PT를 하셨다든지 또는 2년간 뭔가 판매 경험하신 것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해안이라는 것을 비즈니스화한다. 그것들을 내가 배운 그 어제의 것, 역사학하고 연결시킨다. 그 세 가지만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첫인상, 전달력, 그다음에 컨텐츠 세 가지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지막 진원쌤까지 면접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 대화쇼 이렇게 3일 동안 오늘까지 하면 4일이죠. 면접 컨설팅을 받았는데 혹시 어떻게 느끼셨는지 소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컨텐츠 정리가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확실히 인정하고 다시 이제 정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저도 이제 방송을 다시 보겠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여태까지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거나 그 정리했던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세 분 쌤이 안타까우셨는지 좀 호되게 혼내셨는데 이럴 때 또 생각나는 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그냥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 좀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 동생이 얼마 전에 외국계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근데 장남인 제가 지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는 게 물론 부모님께는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실지는 저도 10분 공감을 하는데 이 기회가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다는 쪽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면접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공감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화학생은 이번 주 출연한 게 저는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 조금 본인이 갖고 있던 것들이 많이 깨지고 이제 네. 본인이 다시 세워가는 단계가 될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꼭 합격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방송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 분 컨설턴트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비한 신직업 사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이번 것만 잘 부탁해. 그리고 저 하지 마.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 직업 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소식은 이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대체인력 구인 소식입니다. 이천시 영창로 소재로 이번에 5개월 계약직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사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월급 165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은 6월 25일까지로 자체 응시원서와 자격증 사본은 이메일로 접수 후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워크넷과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5개월 계약직의 상담사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그린물류입니다. 그린물류는 인천시 중구에 소재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업체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자를 희망하며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오전 근무합니다. 실제 근무는 중구 연안부두로에서 근무하게 되며 보세창고 내에서 수입 물품 지게차 운반을 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급 230에서 245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게차 운전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그리고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동안 김균 박사님의 좀 그 동글동글한 모습을 보다가 오늘은 또 새로운 얼굴이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에서 직업을 연구하고 있는 최화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첫 출연이라 좀 많이 떨리실 텐데 네. 이렇게 출연하게 된 소감이 좀 어떠세요? 네, 많이 떨리고요. 네, MC분들은 늘 영상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좀 반갑기도 합니다. 네. 네. 앞으로 좋은 직업들을 많이 소개해 주실 텐데요. 네. 오늘 추천해 주실 11번째 미래 유망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스마트 냉장고라든지 스마트 TV, 심지어 스마트 체중계까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구매해서 접하게 되면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자 설명서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MC분들은 이 사용자 설명서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대답은 보통 유진 씨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래도 거기를 만든 그 업체에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남규 씨는요? 아, 저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갖고 그러게요. 보통 이런 걸 많이 좀 생각하나요? 네, 보통 두 MC분들처럼 이 설명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지 않으실 텐데요. 네. 네, 이렇게 일반 사용자들이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관련 제품 사용자 설명서나 소프트웨어 도움말 기능 등을 만들고 기술을 설명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신직업인 기술문서 작성가입니다. 네. 화영쌤 혹시 슬픈 일이 있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네, 지금 많이 떨리시죠? 네, 떨려서요. 네,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술 문서 작성가. 그런데 이게 들으면서 좀 신직업이 맞나 싶은 게 원래 직업 소개서 같은 거는 예전부터 있어갖고 네. 이게 요즘에 탄생한 신직업이 맞는 부분인가요? 네, 이 직업은 서양에서 처음 등장해서 사실 역사가 오래된 직업인데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설명서를 작성하는 직업 자체를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이런 직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직업관을 보다 넓혀드리기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역사가 좀 오래됐다고 하니까 이 직업에 대한 역사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이따가 화영쌤한테 자세히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먼저 오늘 이 기술 문서 작성가란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해외 수출 업체들을 중심으로 전문 기술 문서 작성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기업 간 거래인 B2B 분야 중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반도체,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기술 문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담팀을 구축하는 등 기술 문서 작성가들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에 있어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신비한 신직업사전 벌써 12번째 직업이고요. 화영쌤이 갖고 온 첫 번째 직업인데 어떤 직업인지 먼저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 제품일수록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뉴얼인데요. 편리한 매뉴얼은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꼽히는 아이폰은 화면에 보여지는 간단한 메뉴와 단순한 사용법으로 스마트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처럼 기술이나 제품을 쉽고 간결하게 소개하는 사람들을 기술 문서 작성가라고 부릅니다. 기술 문서 작성의 중요성은 모기업의 인턴 교육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었는데요. 기업에서는 레고의 조립 과정과 문서를 통해 기술 문서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1팀에서 먼저 레고를 조립하고 그 제작 과정을 문서로 자세히 작성합니다. 1팀에서 작성한 문서만 보고 2팀에서 똑같이 레고를 조립하는데요.
결과는 놀랍게도 서로 다른 작품의 레고가 탄생하였습니다. 문서만 보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서 블록의 모양, 색깔 하나하나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하지만 일관성을 잃고 대충 작성하게 되었고 여러 팀원이 나눠서 작성하며 표준화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문서 작성가들은 정확한 기술 문서를 통해 보는 사람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첨단 산업 시대로 진입하며 기술이 곧 생활이 되었고 어려운 수식과 공학 용어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 직업의 중요성도 커졌는데요. And our tech writers do all sorts of things such as social media. So a technical writer can be employed in the social media marketing area. Technical writers can be employed in instructional design, so writing instructions for people to use stuff, so manuals. 기술 문서 작성가란 테크니컬 라이터와 일러스트레이터, DTP 편집자 및 테크니컬 에디터를 아우르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와 내용이 들어간 기술 관련 문서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직업으로 주로 소프트웨어 매뉴얼이나 새로운 기술의 사용법에 관한 사용서를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내는 전문가입니다. Tech writing in the U.S. anyway started as a discipline in the engineering schools. When the engineering schools were first founded, the engineering faculty wanted their engineering students to be able to write reports and papers, and so they looked around the campus and they thought, well, we'll invite the English faculty to come and teach our engineering students how to write. And the English faculty came over across campus to the engineering school and they taught the engineering students what they knew how to write, which was essays. Well, engineers don't write essays, and so there was this demand for what is called engineering English. And engineering English then translated into technical writing. 북미 지역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기술 문서 작성가로 근무하는 킴벌리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기술 문서 작성가 킴벌리 씨의 회사 일과는 문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과정 외에도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문서를 디자인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됩니다. We have to basically translate from a job. We have to tell the client, this is what can be done on a job. This is what they do. We have to translate it so they understand this is what's going to be done. We understand what you want, even if you don't. And we can do this work. This is how we're going to do it. This is all of our practices. This is what we do. And this is how we're going to be able to help you achieve what you want. 킴벌리 씨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확하게 해석한 뒤 알기 쉽게 변환하는 작업이라 설명했는데요. 간단하게는 한 장의 매뉴얼부터 백과사전을 방불케 하는 설명서 등 제품이나 기술을 소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You graduate with your diploma, you can get it. There's something called CPSM. It's a Certified Professional Service Marketer. And you can, it's specifically in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world, and you can get that and be a more accredited technical writer and coordinator. However, you have to be working for a construction company for 4 years to get that. 미국에는 약 200여 개 이상의 대학교에서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대중적인 직업인데요. 대학에서 기술 문서 작성가를 양성 중인 헬렌 교수. 그는 이미 이 분야의 베테랑 기술 문서 작성가이기도 한데요. 경험과 연륜을 담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문서 작성 방법을 학생들에게 전수했습니다. 헬렌 교수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기술 문서 작성가의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이들의 진로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Business or health or engineering or construction or whatever it is, then the future is unlimited. 국내에는 다소 생소한 분야이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이 강세를 보일수록 기술문서 작성가를 필요로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의 기술문서 작성가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을까요? 보통 기술문서 작성가가 활동하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보통 이제 반도체라던가 전기, 전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분야에 대부분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술문서 작성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문서 작업은 계획과 작성, 수정, 편집, 조정의 작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나 기술 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서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작업을 의뢰한 고객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매뉴얼도 있고 관리자 매뉴얼도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 노트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화이트 페이퍼라던가 브로셔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회사의 기술문서 작성가들이 상주하기보다는 전문 컨설팅 업체에 근무하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아직 국내 교육 과정은 적지만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그 테크니컬 라이팅에 대한 중요성을 국내 기업들이 많이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반도체, 뭐 전기전자 보통 이제 그 B2B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제 기업체 중에서 워낙 기술 문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니즈가 굉장히 많고요. 네, 저희가 기술문서 작성가에 대한 영상을 함께 봤는데 저희가 좀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영상에서 거의 다 설명해버려서 시간이 없네요. 저희가 조금 화영쌤이 첫 방송 편하게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이 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술문서 작성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그래서 이 직업이 공학 계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인문 계열 학생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직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취준생들의 직업 탐구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의 최화영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